것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느냐! 30살은 넘게 어려 보이는 낭자가 부엌 앞에 선 늙은 하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실 그 하녀는 아드님의 혼사를 결정지으러 몰래 찾아온 정경 부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정경 부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고 낭자는 그저 허들에 일 인하시키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서 물이나 떠오지 못할까! 낭자의 호통에 정경 부인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낭자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몰고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양 도성 한복판 우의정 김대감댁 안채였습니다. 마당에 매화향이 은은히 퍼지고 있었지요. 정경 부인은 툇마루에 앉아 봄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나이 54,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지요. 그 곁으로 오래 부리던 친모가 다가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중매쟁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정경 부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아들 도헌의 혼처를 정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6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도헌이었지요. 대감이 살아 계실 때부터 미뤄온 일이었습니다. 중매쟁이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마님, 이번엔 정말 좋은 혼처가 나왔습니다. 이조판서 한대감댁 따님이신데 인물도 곱고 예법도 반듯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정경 부인의 얼굴에는 별다른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되물었을 뿐입니다. 인물이 곱고 예법이 반듯하다니 그건 누가 보증하는 것이오? 중매쟁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집안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양반가에서는 가문의 격과 재산만 맞으면 그만이었지요. 소문이 그러합니다, 마님. 소문이라. 정경 부인은 문득 지난 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중매쟁이는 이와 똑같은 얼굴로 어느 참판대 교수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었지요. 그러나 정작 혼담이 오가고 몇 번 사람을 보내 살펴보니 그 교수는 성정이 포악하기로 이미 인근에 소문이 자자하니였습니다. 다행히 혼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파혼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정경 부인은 그 일로 크게 마음을 다쳤었지요. 지난번 참판댁 일도 잊지 않았소. 겉으로 도는 말과 실제가 얼마나 다르던지. 정경 부인이 나지기 말하자 중매쟁이는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때는 소인도 미처 몰랐던 일이라. 알겠소. 이번에도 그리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겠소. 정경 부인은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소문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녀는 오래도록 겪어 알고 있었습니다. 대감을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일 수도 없이 보아온 세월이었지요. 그날 저녁 정경 부인은 아들 도헌을 불러 앉혔습니다. 촛불 아래 모자가 마주 앉으니 방 안 공기가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도헌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조판 서대 교수라 하던데. 도헌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소자는 가문보다 사람됨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이라 해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경 부인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들의 말이 제 마음과 꼭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맞다. 허나 사람의 속마음이란 걸 어찌 겉만 보고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에 도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결심이 서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미처 짐작하지 못했지요. 그날 밤 정경 부인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평생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겉모습에 속아 그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겠다. 정경 부인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결심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경 부인이 이토록 사람됨을 중히 여기게 된 데에는 오래전 대감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대감은 살아계실 적 늘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사람을 볼 때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없는 이 앞에서 어찌 행동하는지를 보아야 하네. 그 말씀은 어린 도헌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도헌이 10살 되던 해 대감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정경 부인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남편의 그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지요. 도헌 역시 아버지의 그 말씀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저작거리에 나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거지 행색의 노인이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본 다른 양반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지나쳤지만 대감은 걸음을 멈추고 그 노인에게 직접 밥값을 쥐어 주었습니다. 아버님, 어찌 저런 이에게 직접 손을 내미십니까? 어린 도헌이 묻자 대감은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그 말은 도헌의 가슴 깊이 새겨져 훗날 그가 가문보다 사람됨을 먼저 보고 싶다고 어머니께 말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흘 뒤 정경 부인은 먼 친척벌 되는 노파를 통해 은밀히 사람을 놓았습니다. 이조판서 한대감 댁에서 마침 손이 부족하다 하여 임시로 부엌일을 도울 여인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마님, 정말 하녀 행세를 하시려는 겁니까? 늙은 친모가 놀라 물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낡은 무명옷을 걸치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딱 며칠이면 될 것이네. 그 집 규수의 참모습을 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친모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마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결국 정경 부인은 허름한 저고리에 무명 치마를 걸치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집을 나섰습니다. 이조판서 한대감 댁은 소문대로 크고 화려했습니다. 대문에서부터 위세가 느껴졌지요. 정경 부인은 조용히 부엌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이가 바로 몸종 옥분이었습니다. 18쯤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야무졌지요. 새로 오셨어요? 저는 옥분이라고 해요. 힘든 일이지만 같이 하면 금방이에요. 옥분은 낯선 정경 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다정함이 정경 부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요. 부엌 한쪽에서는 다른 하인들이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씨는 손님 앞에서만 저리 곱상하시지. 쉿, 누가 들을라. 정경 부인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사람이란 것과 속이 다를 수도 있지만 뒷말이란 것도 늘 진실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안채에서 낭자 혜정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곱게 단장한 모습이었지요. 손님이 와 있는 듯 웃음소리가 낭낭하게 울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혜정 아가씨는 참으로 참하기도 하지. 찾아온 손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혜정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웃음 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 모습을 부엌 문틈으로 지켜보던 정경 부인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참으로 반듯해 보이는 규수였지요. 그러나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절이 고운데 왜 하인들은 쉬쉬하는 것일까? 정경 부인은 낮게 되뇌었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날 저녁 부엌일을 마친 하인들이 마당 한켠에 모여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경 부인도 그 틈에 끼어 앉았지요. 나이 지긋한 찬모 하나가 국그릇을 앞에 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3월이라는 아이가 여기 있었는데 옆에 있던 젊은 하인이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3월이요.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쉿. 찬모는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정경 부인의 귀는 이미 그 이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월이라는 아이는 어찌 되었소? 정경 부인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찬모는 잠시 눈치를 살피다 목소리를 낮춰 답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아기씨 눈 밖에 나서 결국 이 집을 쫓겨났지요.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수라니 무슨 실수였소? 그저 아기씨 옷고름을 다리다 살짝 태운 것뿐이었는데 그날로 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찬모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옷고름 하나 태운 죄로 쫓겨났다니. 정경 부인의 머릿속에 낮에 보았던 혜정의 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와 방금 들은 이야기가 도무지 하나로 이어지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먼 친척벌 되는 양반가에서 중매쟁이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혜정의 혼사가 잘 되어 가는지 살피러 온 눈치였지요. 혜정은 손님을 맞아 다과상을 손수내오며 더없이 다소곳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일이 참하고 손끝도 야무지시니 시댁에서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손님이 덕담을 건네자 혜정은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배운 대로 할 뿐이지요. 그러나 손님이 돌아가자마자 혜정의 얼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다과상 치우는 게 왜 이리 굼떠 손님 앞에서 망신당할 뻔했잖니. 곁에서 시중들던 어린 하녀가 화들짝 놀라며 상을 서둘러 치웠습니다. 정경 부인은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참으로 능숙하구나. 저 두 얼굴을 오가는 솜씨가. 정경 부인이 그 집에 머문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은 분주했습니다. 혜정의 혼사가 오가는 중이라 손님 칠의 음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지요. 정경 부인은 물동이를 이고 나르며 이 집안의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습니다. 곳간은 그득했고 하인들의 수도 많았지요. 겉으로 보기엔 나무랄 데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늙은 하인 하나가 유독 구석진 곳에서 몸을 사리며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어른은 어찌 저리 조심스러우신가? 정경 부인이 넌지시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옥분은 잠시 머뭇거리다 낮은 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오래 일하신 분이세요. 말을 흐리는 옥분의 얼굴에 옅은 그늘이 스쳤습니다. 정경 부인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이었으니까요. 점심 무렵 정경 부인은 물을 뜨러 가다 그만 발을 헛디뎌 물동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물이 마당에 왈칵 쏟아졌지요.
마침 그 앞을 지나던 혜정이 발을 멈췄습니다. 혜정의 눈초리가 대번에 사나워졌습니다. 천거 주제에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보느냐. 정경 부인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님들 앞에서 곱게 웃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딴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송구하옵니다, 아기씨. 정경 부인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낯선 옷을 입고 있었지만 평생 위험 있는 자리에서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그런 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어서 물이나 떠오지 못할까. 손님 오시는데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게야. 혜정의 목소리가 매섭게 울렸습니다. 정경 부인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서늘한 것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던 참한 교수의 참모습이란 말인가. 정경 부인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던 다소곳함과 지금 눈앞에 서슬 퍼런 눈빛이 도무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 조용히 정경 부인의 처소로 다가왔습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아기씨가 원래 손님 앞에서만 저러세요. 옥분의 목소리에는 안쓰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린 몸종의 마음씨가 오히려 낭자보다 더 곱게 느껴지는 밤이었지요. 며칠 뒤 정경 부인은 혜정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이웃 양반가에서 부인들이 찾아와 다과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안채 대청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우리 혜정이는 바느질 솜씨도 남다르답니다. 한대감 부인이 자랑스레 말하자 혜정은 수줍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도 참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 모습이 어찌나 얌전하고 다소곳한지 자리에 있던 부인들은 저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과상을 나르던 어린 하녀 하나가 그만 발을 헛디뎌 찻잔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혜정의 치맛자락에 튀었지요. 순간 혜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이 보는 앞이라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손님들은 그 너그러움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씨도 고우셔라. 그러나 손님들이 돌아간 직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혜정은 그 어린 하녀를 뒤뜰로 끌고 가더니 매섭게 다그쳤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나를 망신 줘. 오늘 저녁은 굶고 헛간에서 자거라. 어린 하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혜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경 부인은 마침 그 곁을 지나다 그 광경을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아기씨, 그 아이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요. 정경 부인이 조심스레 나서 보았습니다. 혜정은 사나운 눈초리로 정경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뭔데 참견이냐. 이 집 종년들 버릇을 잡는 건 내 일이다. 정경 부인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어린 하녀가 진짜로 헛간에서 떨며 밤을 지새우는 모습을 보고는 몰래 옥분과 함께 이불 한 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린 하녀가 훌쩍이며 인사를 하자 옥분이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아. 이런 밤이 오래 가진 않을 거야. 옥분의 그 말이 어쩐지 정경 부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정경 부인은 그 집의 속사정을 하나둘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곳곳에 서늘한 그늘이 있었지요. 혜정은 손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는 걸핏하면 화를 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질도 서슴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밖에서는 온화하고 참한 교수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찌 저리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정경 부인은 밤마다 홀로 되뇌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엌일이 늦어져 정경 부인은 저녁도 걸은 채 일을 마쳐야 했습니다. 배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내색할 수 없는 처지였지요. 그때 옥분이 슬며시 다가와 무언가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주먹밥 하나였습니다. 드세요. 제 몫인데 저는 괜찮아요. 정경 부인은 놀란 눈으로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도 배고플 텐데 어찌 이걸 나에게 주는가? 옥분은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르신은 오늘 저보다 더 힘든 일을 하셨잖아요. 저는 익숙해서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정경 부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온갖 예법과 격식 속에서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토록 소박하고 순정한 마음은 오랜만에 마주하는 것이었지요. 세상에 이런 마음씨를 가진 아이가. 정경 부인은 나직이 감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옥분의 손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매자락이 살짝 거친 사이로 오래된 흉터 같은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오래도록 차고 있다가 벗겨낸 자국 같았지요. 그 손목은 어찌 된 것인가? 정경 부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옥분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얼른 소매를 내리며 말을 돌렸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릴 적 다친 자국이에요. 정경 부인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궁금증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저 흉터가 어딘가 낯이 익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경 부인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정경 부인은 오래전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정경 부인 역시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세가 기운 양반가에서 태어나 16세 지금의 대감댁으로 시집을 올 때만 해도 손끝 하나 야무지지 못한 처녀였지요. 시집 온 첫해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얼마나 매서웠는지 지금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부엌일 하나 서툴다고 꾸중을 듣고 밤이면 몰래 눈물을 훔치던 시절이었지요. 그때 나를 다독여 준 이가 없었더라면 나 역시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을. 정경 부인은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다독여 준 이는 다름 아닌 나이 든 몸종이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따뜻한 물을 떠다 주고 서툰 바느질을 곁에서 도와주던 그 손길을 정경 부인은 평생 잊지 않고 있었지요. 옥분이가 그때 그 몸종을 닮았구나. 정경 부인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순정한 마음이란 신분의 높고 낮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 더 맑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요. 이튿날 정경 부인은 옥분과 함께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첨벙이며 일하던 중 정경 부인이 문득 물었습니다. 옥분아, 너는 이 집에서 지내는 게 힘들지 않으냐? 옥분은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힘들지요. 하지만 어딜 가나 힘든 건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저 마음을 다잡고 지낼 뿐입니다.
부모님 생각은 나지 않느냐? 그 물음에 옥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가끔은요. 아주 어릴 적 기억이라 희미하지만 따뜻한 손길이었다는 것만은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옥부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빨래에 몰두했습니다. 정경 부인은 그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속에 자라나는 확신을 애써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경 부인은 옥분이라는 아이에게 점점 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저 마음씨가 고운 정도가 아니었지요. 옥분에게는 남다른 기품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말투 하나, 걸음걸이 하나에도 어딘가 반듯함이 배어 있었지요. 천한 몸종의 자식이라기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린 사내아이 하나가 그릇을 깨뜨린 것입니다. 겨우 10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아이였지요. 이놈이 감히 아기씨 드실 그릇을 깨뜨려? 집사가 노발대발하며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지요. 그때 옥분이 재빨리 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그릇을 깼습니다. 집사는 의아한 얼굴로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방금 저 아이가 들고 있는 걸 내가 똑똑히 보았는데. 제가 밀치는 바람에 아이가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 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사는 옥분의 등을 회초리로 몇 대 내리쳤습니다. 옥분은 이를 악물고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경 부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몸이 다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감싸는 저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일이 끝난 뒤 정경 부인이 옥분의 등을 살펴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무모한 짓을 하는가? 저 아이와 무슨 각별한 사이라도 되는가? 옥분은 아픈 내색도 없이 담담히 답했습니다. 각별한 사이는 아니에요. 그쵸. 저도 어릴 적에 누군가 저를 그렇게 지켜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말에 정경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옥분의 눈빛에 스치는 그리움과 슬픔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였는가? 옥분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옥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확신 같은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예사 신분이 아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경 부인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옥분이 부엌 뒤편 마루에 홀로 앉아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옥분아, 너 그를 아느냐? 옥분은 화들짝 놀라 얼른 흙을 발로 지워버렸습니다. 송구합니다. 어릴 적 어깨너머로 조금 배운 것뿐입니다. 함부로 나댄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다. 놀라지 말거라. 그저 몸종의 자식이 이런 글을 알고 있다는 게 신기해서 그런다. 옥분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데려온 친척 아주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적 서책을 끼고 놀았다고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글자를 보면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정경 부인의 가슴이
다시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몸종의 자식이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배움의 흔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흙바닥에 끄적인 그 글귀는 어느 양반가 교수의 필체 못지않게 반듯했지요. 그 구절은 어디서 배웠느냐? 그냥 자다가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마치 오래전에 외운 것을 다시 떠올리는 느낌이랄까요. 정경 부인은 옥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하다. 이 아이는 본디 글을 배운 집안의 핏줄이다. 그 무렵 마을의 떠돌이 점쟁이 노파가 찾아든 일이 있었습니다. 한대감 부인은 혜정의 혼사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점쟁이를 안채로 불러들였습니다. 점쟁이는 혜정의 사주를 짚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알 수 없는 말을 흘렸습니다. 이 대가 안에 본디 주인 될 이가 따로 있는 듯합니다. 한대감 부인의 낯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소인도 잘은 모르오나 낮은 자리에 앉은 이가 결국 높은 자리로 오를 상이라 하겠습니다. 점쟁이는 그 말을 끝으로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한대감 부인은 그 말이 못내 마음에 걸려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 소문은 곧 부엌까지 흘러들었고 하인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오른다니 그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 글쎄, 설마 우리 중에 그런 이가 있을까? 정경 부인은 그 소문을 들으며 남몰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그저 헛소리만은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정경 부인과 옥부는 저녁마다 바느질감을 앞에 두고 마주 앉는 일이 잦았습니다. 옥분의 바느질 솜씨는 놀라울 만큼 섬세하고 반듯했습니다. 이런 솜씨는 어디서 익혔는가? 정경 부인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옥부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손에 익은 일이라 딱히 배웠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레 되더군요. 정경 부인은 옥분이 놓은 자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매화 가지를 수놓은 솜씨가 여느 친모의 솜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이 솜씨는 결코 몸종의 것이 아니다. 정경 부인은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마음속 확신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지요. 그날 밤늦게 정경 부인은 물을 들어 안채 뒤편을 지나다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대감 부인이 홀로 불을 밝힌 채 낡은 문서함을 뒤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경 부인은 몸을 낮추고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대감 부인은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를 꺼내 이리저리 살피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문서만 없었더라면. 한대감 부인이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경 부인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 캥기는 구석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지요. 이튿날 정경 부인은 넌지시 늙은 집사에게 그 문서함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저 안채 뒤편 문서함 말이오. 오래된 것 같던데. 집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건 함부로 여쭐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대감께서 어느 몰락한 양반가의 땅 문서를 넘겨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 일과 관련된 것이라고만 들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라니 어느 댁이요? 집사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소인은 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쳐 주십시오. 정경 부인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옥분의 옷가락지와
이 집안에 감춰진 문서가 서로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란 말인가? 정경 부인의 마음 속에서 여러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요. 좀 더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정경 부인은 옥분과 함께 저작거리로 장을 보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는 길이었지요. 옥분은 값을 흥정하는 솜씨가 야무졌고 상인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예의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목전 앞을 지나던 중 정경 부인은 낯익은 얼굴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예전 친정 쪽 먼 친척벌 되는 부인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정경 부인 아니시오? 정경 부인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른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듯합니다. 소인은 그저 심부름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경 부인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런가? 내 눈이 어두워졌나 보. 참으로 닮아서 놀랐소이다. 부인이 자리를 뜨자 정경 부인은 가만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옥분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낯빛이 창백하십니다. 괜찮다. 그저 예실이 잠깐 떠올랐을 뿐이야. 정경 부인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 일이 얼마나 위태로운 줄타기인지 다시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정체가 탄로나면 지금껏 살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장을 다 보고 돌아오는 길, 옥분이 문득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원래 이런 일을 하시던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정경 부인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옥분의 눈빛이 제법 날카롭게 자신을 살피고 있었지요. 어찌 그리 생각하는가? 손끝의 몸가짐이나 말씀하시는 태도가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 뒤에 사연 하나쯤은 감추고 사는 법이 아니겠느냐. 옥분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신뢰가 오가고 있었지요. 한데감댁의 정경 부인이 머문 지 어느덧 열흘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혼담은 착착 진행되어 곧 사주단자를 주고받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지요. 그 무렵 도헌이 예를 갖추어 정식으로 한데감댁을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혼담이 오가는 만큼 예비 사위로서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지요. 사랑채에서 한데감과 마주 앉은 도헌은 정중하면서도 담담한 태도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 소생 김도헌이라 하옵니다. 이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데감은 흡족한 얼굴로 도헌을 맞이했습니다. 듣던 대로 훤칠하고 예의가 바르구먼. 우리 혜정이와 참으로 잘 어울리겠어. 인사가 끝난 뒤 도헌은 잠시 마당을 거닐다 우물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깃고 있던 옥분과 마주쳤지요. 도헌은 낯선 하녀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수고가 많으시오. 옥분은 놀란 듯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예.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도헌은 어쩐지 그 몸종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함부로 고개를 들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눈빛만은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는 여느 몸종과는 어딘가 다르구나.
도헌은 속으로 그리 생각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몸종이 훗날 자신의 배필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지요. 그날 저녁 정경 부인은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남몰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연이란 것이 참으로 묘하게 얽히는구나. 그 무렵 뜻밖의 손님이 한대감댁을 찾았습니다. 다른 고을의 진사댁에서도 개정에게 청혼을 넣고 싶다며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한대감 부인은 그 소식에 은근히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사댁이라니 우의정댁만큼은 아니어도 나쁘지 않은 자리 아니냐. 어머니, 저는 그래도 우의정댁이 더 좋습니다. 벼슬도 높고 살림도 넉넉하다지 않습니까? 혜정이 야무지게 셈을 따지는 모습에 정경 부인은 부엌 문틈으로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사를 앞둔 교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됨이 아니라 벼슬과 살림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정경 부인은 우연히 한대감 부인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부엌 일을 마친 하녀들에게 삭슬 나눠주는 자리였는데 한대감 부인이 문득 정경 부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네, 낯이 어딘가 익은데 혹 예전에 어느 댁에서 일하지 않았는가? 정경 부인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먼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일 뿐입니다. 마님. 한대감 부인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경 부인은 그날 밤 혹여 정체가 탈로 날까봐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실은 젊은 시절 정경 부인과 한대감 부인은 먼 친척 잔치 자리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얼굴을 많이 바꾸어 놓았기에 다행히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대감 댁에 먼 친척 어른이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늙은 노대감으로 한대감의 숙부뻘 되는 인물이었지요. 노대감은 오랜만에 조카딸 혜정을 보러 왔다며 사랑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혜정은 노대감 앞에서 더없이 얌전하고 다소곳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과를 나르고 우서른의 말씀에 조곤조곤 대답하는 태도가 나무랄 데 없었지요. 허허, 우리 혜정이가 일이 참하니 시집가면 시댁 어른들 사랑을 독차지하겠구나. 노대감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물시중을 들던 정경 부인을 노대감이 문득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인은 낯이 익은데 어디서 본 듯하구나. 정경 부인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노대감은 옛날 조정에서 대감과 함께 일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정체가 탈로 날 위기였지요. 소인은 그저 이 댁의 새로운 하녀일 뿐입니다. 대감마님. 정경 부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습니다. 노대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참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내 눈이 침침해졌나 보구나. 사람을 잘못 보았소. 정경 부인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언제 정체가 드러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서둘러야겠다. 더 지체했다가는 큰일을 그르칠 수도 있겠어. 정경 부인은 그날 밤 그동안 살펴온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혜정의 두 얼굴, 옥분에 숨겨진 사연, 그리고 한대감 댁에 석연치 않은 과거까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무렵 옥부는 밤마다 몰래 부엌 한켠에서
홀로 바느질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정경 부인이 무엇을 짓고 있느냐 물으니 옥부는 수줍게 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저 언젠가 부모님 산소에 다시 찾아가게 되면 정갈한 옷 한 벌은 입고 가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정경 부인의 가슴이 다시 한번 뭉클해졌습니다. 부모의 얼굴조차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그 마음만은 이토록 깊고 애틋했던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마. 정경 부인은 그날부터 옥분과 함께 밤마다 바늘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에서 조금씩 옷 한 벌이 완성되어 갔고 그 시간은 두 사람 사이의 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지요. 한편 도헌은 혼담이 진행되는 사이에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먼 친척집에 다니러 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답지 않으신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 도헌은 종종 어머니가 계신다는 친척집에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었지만 친모는 그때마다 어물쩍 말을 돌렸습니다. 마님께서는 잘 지내고 계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 도헌은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를 다그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저 마음을 졸이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훗날 마당에서 매를 맞는 어머니를 발견하던 그 순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나날 속에서도 정경 부인은 틈틈이 한대감댁의 다른 하인들과도 정을 쌓아갔습니다. 나이든 참모는 어느새 정경 부인을 친언니처럼 따르며 이런저런 집안 사정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댁 대감마님이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언제부턴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셨지요. 꽃간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시고 그게 언제부터였소? 정경 부인이 조심스레 묻자 참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습니다. 글쎄요, 한 20년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논밭이 부쩍 늘었다는 소문이 돌았었지요. 그 무렵부터 살림이 커졌으니까요. 그 말은 정경 부인이 품고 있던 의심에 한층 더 무게를 실어 주었습니다. 20년 전이라면 바로 서대감댁이 몰락하던 그 시기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역시 그러했구나. 정경 부인은 속으로 조용히 확신을 굳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밝히는 일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흐린 날, 옥분이 문득 정경 부인에게 어릴 적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어느 넓은 마당에서 다정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굴은 흐릿한데 그 목소리만은 또렷이 남아 있어요. 옥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경 부인은 옥분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그분들도 하늘에서 너를 늘 지켜보고 계실 게다. 걱정 말거라. 머지않아 그 얼굴도 또렷이 되찾게 될 것이다. 정경 부인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옥분은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손길에서 어쩐지 알 수 없는 위안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혜정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게 옥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 계집이 자꾸 눈에 거슬려. 혜정이 제 어미인 한대감 부인에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정경 부인은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옥분이 말이냐? 갑자기 왜? 그냥 저 아이 눈빛이 하인답지 않아서 싫어요. 어딘가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한대감 부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거라. 그 아이는 그저 종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한대감 부인의 목소리에 어딘가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지요. 저희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구나. 정경 부인의 촉이 서서히 그물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정은 옥분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사나워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벌을 세우는 일이 잦아졌지요. 옥분은 그런 대접에도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갈 뿐이었지요. 그 의연한 모습이 정경 부인에게는 오히려 더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봄이 저물고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뒤뜰에는 상처 입은 어린 참새 한 마리가 날개를 늘어뜨린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지만 옥부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조심스레 참새를 두 손에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낫게 해줄게. 옥부는 헝겊으로 작은 새집을 만들어 부엌 한쪽에 두고 며칠이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물 한 방울, 곡식 한 톨도 아끼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경 부인이 물었습니다. 미물 하나에 어찌 그리 정성을 쏟는가? 옥부는 참새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답했습니다. 작고 힘없는 것일수록 더 살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말만은 마음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며칠 뒤 참새는 다시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그 웃음에서 이 아이가 지닌 마음의 결이 얼마나 곧고 따뜻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지요. 작은 것 하나 허투루 여기지 않는 마음이라 참으로 귀한 사람이구나. 어느 날 저녁 정경 부인은 옥분의 방 근처를 지나다 낮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옥분이 작은 헝겊 조각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지요. 정경 부인은 차마 그 순간을 방해하지 못하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헝겊 조각 속에서 언뜻 비친 것이 낡은 옷가락지 반쪽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경 부인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놀이개는 설마. 정경 부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20여 년 전 벗이었던 서대감 댁에서 본 적 있는 놀이개와 꼭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은 억울한 모함을 받아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었지요. 설마 그 집 핏줄이란 말인가. 정경 부인은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혜정은 어미인 한대감 부인을 붙잡고 떼를 쓰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옥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요. 그 아이 눈빛이 자꾸 신경 쓰여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대감 부인의 낯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안 된다. 그 아이는 그냥 이 집에 두는 것이 낫다. 왜요? 그깟 종년 하나 내보내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혜정이 발끈하며 되물었습니다. 한대감 부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애써 태연한 척 말을 돌렸습니다. 곧 혼사도 있고 손이 부족한데 지금 사람을 내보내면 살림이 어지러워지지 않겠느냐. 혼사 끝나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꾸나. 혜정은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더는 고집을 부리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던 정경 부인은 그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고 한대감 부인의 흔들리는 목소리에서 또 하나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 부인은 분명 옥분이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보내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겠지. 그날 오후 정경 부인은 옥분을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옥분아, 혹여 내가 지니고 있는 물건 중에 부모님께 받은 것이 있느냐? 옥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헝겊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옷가락지 반쪽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뿐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 손에 꼭 쥐어주신 것이라고. 저를 데려온 친척 아주머니가 그리 말씀하셨어요. 정경 부인은 그 놀이개를 받아들고 손끝으로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낯익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정경 부인은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 무렵 한대감댁에는 또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곧 사주단자를 주고받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정은 며칠째 안절부절 못하며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지요. 어머니 사주단자의 흠이라도 잡히면 어쩌지요. 요즘 옥분이 자꾸 눈에 밟혀서 쓸데없는 걱정 말거라. 다 잘 될 것이다. 한대감 부인은 딸을 다독였지만 정작 자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체 모를 하녀 하나가 자꾸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어느 날 아침 한대감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혜정이 아끼던 든비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분명 어제까지 경대 위에 있었는데 혜정이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온 집안 하인들이 불려 나와 몸수색을 당해야 했지요. 그런데 혜정의 손가락이 곧장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옥분이었습니다. 집사는 먼저 방을 드나들었던 다른 하인들부터 하나씩 불러 세워 물었습니다. 어제 아기씨 방에 든 이가 누구누구였느냐? 저는 이불을 정리하러 잠깐 들어갔을 뿐입니다. 저도 물을 떠다 놓고 바로 나왔습니다. 하인들은 저마다 억울한 얼굴로 답했지만 혜정은 그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범인을 정해놓은 듯한 얼굴이었지요. 저 계집이 훔쳤을 겁니다. 요 며칠 제 방 근처를 얼쩡거리는 걸 봤어요. 아기씨, 저는 정말 아닙니다. 옥분이 창백한 얼굴로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혜정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내 따위가 감히 거짓을 고해?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하인들이 조심스레 나섰습니다. 아기씨, 옥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지금껏 손끝 하나 흐트러진 적이 없었는데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심이. 그러나 혜정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다 한통속이냐? 내가 눈이 없어서 저 계집을 지목하는 줄 아느냐? 혜정의 서슬의 하인들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옥분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었지만 그 눈빛만은 억울함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씨. 하늘에 맹세코. 하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봐라, 어서 매우 쳐라. 혜정의 명에 따라 하인들이 옥분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집사가 회초리를 들고 다가섰습니다.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집사의 손에 들린 회초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분은 이를 악문 채 눈을 질끈 감았지요. 부디 이러지 마세요, 아기씨. 옥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당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혜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치라니까. 집사가 손을 들어 올리는 그 찰나였습니다.
그 순간 정경 부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더는 지켜볼 수 없었지요. 정경 부인은 앞으로 뛰쳐나가 옥분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느닷없는 하녀의 외침에 마당에 있던 모두가 놀랐습니다. 혜정의 눈이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라, 내까지 께 감히 나서는 게냐. 여봐라, 저 계집도 함께 매우 쳐라. 회초리가 사정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옥분을 등 뒤로 감싼 채 매를 대신 맞았습니다. 등줄기에 불이 붙는 듯한 통증이 스쳤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어르신, 안 됩니다. 어찌 이러세요. 옥분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정경 부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도헌이었습니다. 혼담이 오가는 김에 얘를 갖추러 찾아왔다가 마당의 소란을 보고 놀라 달려온 것이었지요. 도헌의 눈이 매를 맞고 있는 낯선 하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도헌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라니? 혜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한대감 부인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지요. 도헌은 급히 말해서 내려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등에 난 매 자국을 보는 순간 그의 두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어찌 이런 몰골로. 정경 부인은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지금은 이 아이가 먼저다. 도헌은 급히 데려온 의원에게 어머니의 상처를 살피게 했습니다. 의원은 등의 상처를 확인하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다행히 크게 상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며칠은 몸조리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정경 부인은 손사래를 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 몸은 나중에 살펴도 된다. 지금은 할 말이 있다. 정경 부인은 옥분을 부축해 일으키며 마당에 모인 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그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정경 부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낡은 무명옷은 해지고 등에는 붉은 매의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소. 이 사람이 바로 우의정 댁 정경 부인이오. 정경 부인의 목소리가 마당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하인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님을 몰라 뵙고. 한대감 부인이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혜정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어찌 이런 일이. 정경 부인께서 어찌하여 행세를. 내 아들의 평생이 걸린 혼사요. 가문의 이름만으로는 사람의 속을 알 수 없기에 내 눈으로 직접 보고자 했소. 정경 부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이 자리에서 밝히겠소. 정경 부인은 천천히 옥분을 돌아보았습니다. 옥분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정경 부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옥분아, 내가 품고 있던 그 놀이개를 이리 가져와 보아라.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헝겊에 쌓인 옷가락지 반쪽을 꺼냈습니다. 정경 부인은 그것을 받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역시 내 짐작이 틀리지 않았구나.
정경 부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것은 20여 년 전 내 절친한 벗이었던 서대감댁의 놀이개다. 그 댁은 억울한 모함을 받아 하루아침에 가산을 빼앗기고 몰락하였지. 대감 내외는 그 화병으로 세상을 뜨셨고 어린 딸 하나만 남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뒤로는 종적을 알 수 없었다. 정경 부인은 옥분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로구나. 서대감댁의 마지막 핏줄. 옥분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후드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먼 친척 손에 이끌려 이 집에 팔려왔을 뿐입니다. 제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말에 마당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노헌 역시 놀란 얼굴로 옥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아까 나서서 옥분을 두둔했던 하인들이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저 옥분이가 늘 반듯하고 정갈해서 어딘가 다르다고만 여겼습니다. 매질을 당하면서도 도둑질을 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 심지가 예사롭지 않다 여겼는데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이야. 그 순간 구석에서 몸을 사리던 늙은 하인 하나가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경 부인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유독 조심스러워 보이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노인은 옥분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소인은 예전에 서대감댁에서 마당쇠로 일하던 몸입니다. 그 댁이 몰락한 뒤 이 집에 팔려왔지요. 처음 저 아이를 보았을 때부터 어딘가 낯이 익다 여겼습니다. 서대감마님의 눈매를 꼭 닮았기에 허나 행여 화를 입을까 두려워 지금껏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옥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기씨, 몰라 뵈어 송구합니다. 이리 자라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옥분도 그 노인의 손을 맞잡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두가 그 광경에 숙연해졌지요. 여기저기서 옥분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경 부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시오. 사람의 진심은 일이 결국 드러나는 법이오. 정경 부인의 눈빛이 이번에는 한대감 부인을 향했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부인, 하나만 묻겠소. 서대감댁이 몰락할 당시 그 댁 재산을 누가 헐값에 사들였는지 아시오? 한대감 부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지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댁이었지요. 대감께서 그 댁의 논밭과 가옥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소문이 그때도 파다했습니다. 정경 부인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 댁의 마지막 핏줄까지 이 댁의 종으로 부려왔다니 이것이 우연이라 할 수 있겠소? 한대감 부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함이었습니다. 정경 부인. 그저 대감이 시류를 따랐을 뿐 저희가 직접 모함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그 죄를 알면서도 그 아이를 거두어 종으로 부린 것은 부인이 아니오? 한대감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지요. 그때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몰랐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는가? 정경 부인의 목소리가 이번엔 혜정을 향했습니다.
내가 낯선 일을 그리 하대하고 죄 없는 아이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것은 몰랐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됨이란 가진 자 앞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혜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곱던 얼굴이 눈물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정경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헌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헌아, 이제 알겠느냐?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도헌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자의 마음도 이미 정해진 듯합니다. 도헌의 시선이 조용히 옥분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과 애틋함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정경 부인이 마당에서 정체를 밝힌 그날 저녁, 한대감댁은 비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그 하녀분이 정경 부인이셨다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래저래 부려먹었으니. 그러게 말일세. 큰일 날 뻔했지 뭔가. 한 하인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하자 곁에 있던 다른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저나 옥분이 그 아이가 서대감댁 핏줄이었다니 어쩐지 처음부터 남달랐어. 그날 밤 정경 부인은 도헌과 옥분을 데리고 우의정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마님을 맞이하는 하인들의 얼굴에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였습니다. 마님, 대체 그동안 어디에 계셨던 것입니까? 늙은 친모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정경 부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경 부인은 그저 옅은 미소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그간의 사정은 차차 이야기해 주겠네. 우선 네 아이부터 편히 쉬게 해주게. 친모는 옥분을 보고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정경 부인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음을 짐작하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경 부인은 오랜만에 제 집 안방에 누워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찬찬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낯선 옷을 입고 하며 행세를 하며 겪었던 서러움과 그 속에서 발견한 옥분의 참된 마음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으면서도 더없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지요. 참으로 긴 여정이었구나. 허나 그만한 값어치는 있었다. 정경 부인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그리 되뇌었습니다. 며칠 뒤 정경 부인은 도헌을 불러 앉혀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도헌은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나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리 위험한 일을 손수하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매를 맞으시면서까지. 내 아들의 평생이 걸린 일인데 그만한 위험이야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경 부인의 담담한 대답에 도헌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헌아, 옥분이는 결코 신분이 낮아 너에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 마음가짐만은 내가 지금껏 보아온 그 누구보다 반듯하고 고답다. 도헌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아니어도 소자는 이미 그리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모자는 오래도록 마주 앉아 앞으로의 혼사를 어찌 준비할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있었지요. 한편 옥부는 우의정댁에서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극진한 대접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고운 이부자리와 따뜻한 밥상이 낯설기만 했지요. 소녀는 그저 몸종으로 지내던 사람인데 이리 과분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레 말하자 정경 부인은
그 손을 다독이며 답했습니다. 과분한 것이 아니다. 본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야. 옥부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옥부는 우의정대게 법도를 하나하나 익히며 조금씩 그 집안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경 부인은 옥분을 데리고 성박 나들이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며 마음을 추스르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강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이제는 어머니라 불러야겠지요. 그런데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리 뒤바뀌다니요. 정경 부인은 옥분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아도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익숙해질 것이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껏 지켜온 그 마음을 앞으로도 잃지 않는 것이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강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저 지금처럼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면 된다. 신분이 바뀌었다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착한 마음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정경 부인의 그 말에 옥부는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강가에 앉아 저물어가는 가을 햇살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정경 부인은 조정에 나아가 그간의 사정을 아뢰기에 앞서 먼저 가까운 벗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오래도록 서대감 내외를 그리워하던 옛 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그 댁 핏줄이 살아 있었다니.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소. 늙은 대감 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옥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 자네 아버님과는 둘도 없는 벗이었네. 그 강직하던 성품을 아직도 잊지 못하지. 옥분은 처음 만나는 아버지의 벗 앞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네 아버님은 말일세 늘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먼저 살피셨네. 관아의 곳간을 여러 군 줄인 백성들을 구휼하신 적도 여러 번이었지.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껏 흐릿하게만 남아있던 부모의 모습이 그제야 조금씩 또렷한 형체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리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옥부는 아버지의 옛벗들을 하나둘 찾아뵈며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모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잃어버렸던 자신의 뿌리를 되찾아 가고 있었지요. 며칠 뒤 이 일은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경 부인이 직접 나서서 서대감 댁에 억울한 사연을 임금께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 모함으로 몰락한 서대감의 사연이 이제야 밝혀졌사옵니다. 그 죄를 다시 살펴 주시옵소서. 임금은 즉시 일금부의 명을 내려 그 사연을 다시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일금부 관원들이 한대감 댁을 찾아 옛 문서들을 압수해 갔고 그 안에서 정경 부인이 짐작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여 년 전 서대감은 강직한 성품으로 조정에서 이름이 높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하던 그는 그로 인해 여러 정적들의 눈의 가시가 되었지요. 결국 그들은 서대감에게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씌워 하루아침에 그 집안을 몰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모함의 배후에
다름 아닌 당시 한대감의 스승이었던 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한대감은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헐값에 나온 서대감의 땅과 가옥을 서둘러 사들였던 것입니다. 의금부 관원이 한대감을 문초하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서대감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한대감은 고개를 떨군 채 오래도록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낮은 목소리로 실토했습니다. 알고 있었사옵니다. 허나 그때는 조정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침묵하고 그 댁의 재산까지 취하였으니 이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관원의 목소리가 엄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대감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곁에 있던 한대감 부인 역시 관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첩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옥분이가 서대감댁 핏줄임을 짐작하고도 그 아이를 곁에 두어 부리기만 하였으니 그 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한대감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원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니 서대감 댁에서 취한 땅과 가옥은 모두 원래 주인의 핏줄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그렇게 하여 서대감 댁의 옛 재산은 고스란히 옥분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 재산을 되찾아 주는 것으로 지난 세월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하였습니다. 임금은 오랜 조사 끝에 서대감의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부당하게 취한 한대감 집안에는 엄중한 문책이 내려졌지요. 한대감은 관직을 삭탈당하고 낙향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혜정 역시 그리도 자랑하던 혼처를 모두 잃고 말았지요. 그 화려하던 집안은 하루아침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허망한 일이지요. 저작거리 어귀에 모인 안악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내 진작부터 그대 교수 마음씨가 곱지만은 않다고 여겼다니까. 손님 앞에서만 살랑거리는 걸 누가 모를까 봐. 그나저나 그 몸종 아이가 그런 귀한 핏줄이었다니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가 없구먼.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저마다 혀를 찼습니다. 곳간이 아무리 높이 쌓여도 그 안이 텅 비어 있으면 결국 무너지는 법이지. 그 사이 옥분의 신분은 명명백백히 회복되었습니다. 서대감댁의 유일한 핏줄로서 조정으로부터 정식으로 신원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정경 부인은 옥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몸에 밴 고생의 흔적은 하루아침에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귀한 사람이었지요. 참으로 대견하구나. 그 모진 세월을 어찌 그리 견디었느냐. 정경 부인이 옥분의 손을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옥분은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부모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처지에 있어도 마음만은 곧게 가지라고요.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정경 부인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너를 살렸구나.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너에게 복으로 돌아올 차례다. 그해 가을 우의정 김대감 댁에서는 큰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도헌과 옥분의 혼례가 정해진 것입니다. 혼례를 앞두고 정경 부인은 옥분에게 손수 안주인의 도리를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집안 살림을 다스리는 법, 우서른을 모시는 예법, 제사를 받드는 절차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지요.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다. 아랫사람을 두루 살피고 그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느니라. 옥부는 정경 부인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 배움의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정경 부인조차 놀랄 정도였지요. 참으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구나. 역시 내 핏줄이 어디 가지 않는 게야. 옥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어머니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례날까지 매일 저녁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쌓아갔습니다. 처음 부엌에서 만났던 낯선 하녀와 몸종 사이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모녀지간이 되어 있었지요. 처음에는 옥분이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소녀가 정말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옥분이 정경 부인 앞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그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복은 하늘이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모진 세월 동안 마음을 지켰기에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다. 도헌 역시 옥분을 향한 마음이 날로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를 앞두고 자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하루는 정원을 함께 거닐다 도헌이 문득 예시를 떠올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실은 처음 낭자를 보았을 때 여느 몸종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었소. 그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옥분도 그 기억이 떠올랐는지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도련님께서 지나가시며 가볍게 목례를 건네셨지요.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때부터였나 보오. 낭자에게 마음이 갔던 것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확인해가며 가을 혼례를 기다렸습니다. 정경 부인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잘 어울리는구나.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니. 낭자, 그 고된 시절에도 어찌 그리 마음을 곧게 지킬 수 있었소? 도헌이 물었습니다. 옥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직이 답했습니다. 고운 마음을 잃으면 제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도헌은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낭자야말로 참으로 귀한 사람이요. 신분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말이요. 혼례 준비가 무르익는 사이 정경 부인은 옥분에게 손수 지은 저고리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며느리에게 주는 첫 선물이다. 옥분은 그 저고리를 받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정경 부인은 옥분을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되고 말고.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혼례를 앞둔 며칠 동안 온 집안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당에는 차일이 세워지고 부엌에서는 온갖 음식 냄새가 진동했지요. 정경 부인은 며느리가 될 옥분을 위해 손수 예단을 살피며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챙겼습니다. 이 놀이개는 내가 시집을 때 받은 것이다. 이제 너에게 물려주마. 정경 부인이 건넨 것은 은은한 빛깔의 옥놀이개였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받아 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리 귀한 것을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되고 말고. 너는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냐. 혼례를 앞둔 마지막 며칠 정경 부인은 옥분과 함께 혼례복을 짓는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붉은 화롯에 곱게 술을 놓으며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수는 어머니께서 놓으셨던 것과 같은 문양이라 들었습니다. 옥분이 화롯의 봉황 무늬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정경 부인은 흐뭇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이 집안의 며느리라면 누구나 이 문양을 물려받는 법이지. 이제 너도 그 대를 잇는 것이다. 옥부는 그 말에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몸종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과 이제 새롭게 맞이할 삶이 그 화로 탄벌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둔 밤, 옥부는 정경 부인의 방을 찾아 조용히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는 평생을 두고도 다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경 부인은 옥분을 가만히 일으켜 세우며 두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은혜라 여기지 말거라. 너는 그저 내 자리를 되찾은 것뿐이니 내일부터는 이 집안의 당당한 안주인으로서 어깨를 펴고 살아가거라.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창밖으로는 보름을 앞둔 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었지요. 혼례 날 아침 우의정 김대감댁 마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곱게 단장한 옥분이 가마에서 내리는 순간 여기저기서 감탄이 터져 나왔지요. 세상에 저리 고운 낭자가 어디서 왔을꼬. 소문 들었지 않은가. 서대감댁 마지막 핏줄이라고. 초래상 위에는 소나무와 대나무 가지 그리고 붉은 실이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도헌과 옥부는 마주 서서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신랑이 먼저 2번 절하고 신부가 답례로 4번 절하는 예법이 차분히 이어졌지요. 이어진 패백 자리에서 옥부는 정경 부인에게 큰 절을 올리며 대추와 밤을 받았습니다. 부디 아들, 딸 많이 낳고 화목하게 살거라. 정경 부인이 건넨 덕담에 옥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혼례상 앞에 마주선 도헌과 옥분의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하구나. 혼례가 끝난 뒤 정경 부인은 마당 한켠에 홀로 서서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몸종의 옷을 입고 남의 집 부엌을 오가던 그 날들이 이제는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지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더 밝게 뜨이는 법이구나. 정경 부인은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며칠 뒤 옥부는 정경 부인과 함께 성 밖 야산에 자리한 부모님의 옛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래도록 돌보는 이가 없어 잡초만 무성했던 그 자리에 옥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야 이곳에 왔습니다. 늦어서, 정말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경 부인은 그 곁에서 조용히 옥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라도 일이 찾아왔으니 되었다.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게야. 두 사람은 그날 무덤가에 새 흙을 돋우고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서대감 내외 이름이 정갈하게 새겨진 비석이었지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에서는 서대감에게 사후 복권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세상을 뜬 뒤였지만 그 이름만은 온전히 되찾은 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소식에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보라니까. 하늘이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는다니까. 옥분 아씨의 그 심성을 보면 부모님이 참으로 고든 분들이셨을 게야. 한편 낙향한 한대감 집안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한때 그리 화려하던 살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혜정은 예전의 도도함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라해졌다는 이야기였지요. 몇 해가 지난 뒤 옥부는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낯이 근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나물 바구니를
이고 가는 여인이었지요. 다름 아닌 혜정이었습니다. 혜정은 옥분을 알아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옥분이 먼저 다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혜정 아기씨. 혜정은 부끄러움과 원망이 뒤섞인 얼굴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를 비웃으러 온 것이냐? 아닙니다. 그저 안부가 궁금했을 뿐입니다. 옥분은 바구니 속 나무를 살피며 가지고 있던 엽전 몇 잎을 슬며시 건넸습니다. 혜정은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나에게 이런 걸. 저도 한때 힘든 시절을 지나왔으니까요. 부디 몸성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옥분은 조용히 발길을 돌렸지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정경 부인은 그저 씁쓸한 표정을 지을 뿐 더는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의 앞날을 정하는 법이지요. 정경 부인은 옥분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후로 도헌과 옥분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한대감 집안은 세월이 흐를수록 잊혀갔지만 정직하게 마음을 지킨 옥분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혼례를 마친 부부는 신혼의 나날을 소박하지만 다정하게 보냈습니다. 도헌은 여전히 문과 준비에 매진하면서도 틈틈이 옥분과 함께 서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옥분의 글솜씨는 나날이 늘어 어느새 도헌과 시 한 수를 주고받을 정도가 되었지요. 낭자의 글솜씨가 나날이 느는구려. 이러다 나보다 낫겠소. 도헌이 장난스레 웃으며 말하면 옥분도 수줍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서방님 곁에서 조금씩 배워 나갈 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정은 나날이 깊어져 갔습니다. 정경 부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지난날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이듬해 봄, 도헌은 마침내 문과에 급제하여 조정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옥분은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로 장하십니다, 서방님. 모두 낭자와 어머니의 응원 덕분이요. 집안에는 다시 한번 큰 경사가 겹쳤습니다. 이웃들도 모두 그 소식을 듣고 축하를 아끼지 않았지요. 이 모든 경사를 지켜보며 정경 부인은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낯선 옷을 입고 하며 행세를 하던 그날들, 매서운 하대를 견디던 순간들, 그리고 옥분의 진심을 마주하던 그 밤들까지. 결코 순탄치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 끝에서 얻은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인연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지. 정경 부인은 툇마루에 앉아 봄볕을 쬐며 나직이 그리 되뇌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요. 처음 이 이야기가 시작되던 그 봄날처럼 말입니다. 이듬해 가을, 우이정댁 안채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처음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옥분이 처자이를 낳은 것입니다. 정경 부인은 손주를 품에 안고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참으로 고맙구나. 이 아이가 이 집안에 큰 복을 몰고 왔다. 도헌은 아내와 아이 곁을 지키며 오래도록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서대감댁 마지막 핏줄로 몸종살이를 하던 옥분은 이제 한 가문의 안주인이자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겉을 꾸미는 자는 언젠가 그 꾸밈에 발목 잡히고 마음을 다한 자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